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사흘째인 오늘 매교 빅데이를 맞아 미국과 일본과 잇따라 양자 다자 회담을 엽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동남아를 순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또 한미, 한일, 또 한미일 영세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에 대해서 한미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를 긴밀히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은 동북아에 있는 미군의 주둔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거든요.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한미일 삼각 공조, 한미일 회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내일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세안 방문 중에 제이크 설리번 미 국무안보보좌관이 이제 그 미군 증강 문제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북핵이라든지 북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한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다. 북한 같은 경우는 지난 레이건 항모가 핵 추진 항모인 레이건함이 같이 참여하는 한미 훈련 당시에도 미사일을 쐈죠. 예. 그다음에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하는데도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까지 섞어가지고 25발이나 쏘는 그런 도발을 했습니다. 네. 예. 이런 도발 와중에 어차피 저희들은 저희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한미 간의 공조,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공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의지, 강력한 대북 도발에 대한 의지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에어포스 원에서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예.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내일 미중 정상회담까지 해서 한미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달 제3연임을 마치고 이제 거의 1인 시대를 열었는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대북 자세가 좀 유화적이었어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1인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대북 입장도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또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자간 회담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 세 번째인데 예. 이번 다자간 회담에서 시진핑의 협조를 끌어내면 가장 좋은 것이고 대북 문제에서 예. 그다음에 시진핑의 협조를 못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중립화라도 시킬 수 있으면 상당한 성과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윤재관 대통령이 미국 정상과 일본 정상과도 연달아서 만나는 만큼 이 네. 문제 말고도 논의될 현안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얘기 오고 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특히 이제 미국과 관련돼서는 IRA법과 관련된 내용도 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 일본과 관련돼서는 주요하게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근데 다만 지금 앞서 얘기하신 대로 이번에 주한미군 주둔을 더욱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은 매우 한반도의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매우 중요한 발언이 이번에 나왔다고 보는데요. 결국 미국이 중국에게 지금 분명하게 압박 전략을 가하고 있고 중국이 나서라, 중국이 역할을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까지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미중 정상회담이 온라인이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한 5번 정도 있었는데 그 테이블에 그 미중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북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번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예.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의 역할을 미국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 대화적인 외교적인 현안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나서달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한반도에 관련돼서는 모두 힘에 의한 강대강 대치였습니다. 외교의 영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진핑의 3년임이 끝나고 3년임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미국의 중간급 선거도 민주당의 승리로 지금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힘에 의한 강대강 대결 일변도에서 일정 정도 외교의 영역들이 열리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 외교의 영역이 열리는 공간 속에서 이번 다자 정상회담들이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 현장에서의 어떻게 윤 대통령께서 외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많이 갈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때 중국에 대한 설득 그리고 미국도 더욱더 북한에 대한 대화에 더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설득들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편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강화 그리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돼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모든 언론에서는 언론과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불용 이 단어 자체, 이 표현 자체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쓰는 표현을 그대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우리나라도 더욱더 나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원칙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분명하게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밝힌 것으로 다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번 이 발언과 관련돼서는 북핵 문제에 관련돼서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 분명한 입장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로서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 속에 담긴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 문제가 단순히 중국 견제만이 뿐만이 아니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외교적 용어로도 함께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은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차피 좀 외교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은 그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동남아, 아세안에도 좀 팽창주의 전략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세안이나 우리 그 한반도나 마찬가지로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중국의 팽창주의 전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좀 그 경고성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제 뭐 일반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중국하고의 우리와 정치 경제적인 관계 또 협력이라든지 또 뭐라고 이야기해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순방에서 논란이 됐던 게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기 탑승 불허였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을 했고 친윤계가 이제 반격을 하면서 그동안 좀 잠잠했던 당의 내용이 좀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제 예. 관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 내용이 뭐 이런 식으로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보면 그렇게 재밌게 볼 수는 있는데 MBC의 문제를 당 내용하고 연관시킨다?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가 MBC 부분에 대해서 나름 조금 이견을 내는 이런 부분은 저는 MBC를 보는 시각 자체가 좀 잘못됐다. 지금 그 MBC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조작과 가짜 뉴스와 왜곡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윤석열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좀 더 일관된 또 한 목소리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서 당권 경쟁이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안 된다. MBC 요번에 이제 저 대통령 전용기 탑승 그 부분은 예. MBC가 자초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
지난 유엔 총회 때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본인 스스로가 부인을 하는 말, 그리고 누가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자막 처리해가지고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한단 말이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여권에서 반성을 요구를 하고 사과를 요구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MBC는 반응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법적으로도 넘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고발을 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MBC는 법적인 부분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당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일관된 그 MBC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공영 언론이 노영 방송으로 변하면서 MBC 같은 또 특정 언론들은 좀 지난 파업 사태 때도 2017년 파업 사태 때도 MBC 노조원이 아니라는 것 하나 가지고 88명이나 되는 사람이 심지어는 기자들이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60명의 기자들이 아직도 한직을 떠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치 편향적이고 좌편향적인 이런 MBC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좀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MBC가 왜곡 보도를 했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윤재관 부의장께서는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다른 의견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다시 자유를 중요한 가치,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과 관련돼서 3대 원칙 중에 하나로 또 자유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 자유에 왜 언론의 자유는 없습니까? 왜 표현의 자유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국민들에게 계속 윤석열 정부는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 이번에 MBC의 배제와 관련된 전 세계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과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해외 순방을 가는데 국익을 떠나기 전부터 벌써 국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조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 자체가 큰 재앙이 아닌가 저는 싶고요. 예. 그 당내 내용과 국민의힘 당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상황을 보면 흐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번에 12구 참사와 관련돼서도 책임자에 대한 이 문책, 파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내에 여러 의견들이 개진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의견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 친윤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장관 하나 못 지켜내는 매가리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수석 퇴장당하는 동안에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여당 내에서 주파수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용산에게 향하는 주파수도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다른 주파수에서는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의 여당의 모습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참 암울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순방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책임을 지적하는 여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나아가서 그러면 촛불 집회로까지 좀 확대가 될 수 있나 그런 예측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서명운동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와 특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는 너무나 기본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뭐 이런 얘기하면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셀프 수사에 관련돼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특검을 통해서 행안부, 소방, 서울시, 용산구 이러한 전방위적인 이 참사
수사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까지 요구하기 위한 서명 운동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조사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좀 여론상 부담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담이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야당들과 함께지만 네. 제출을 했고 현재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으로 국회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외로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예. 국민들께 도움을 요청한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협력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장외로 나갔다고 하는데 국정조사 본인들 스스로 다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을 왜 국민들한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재명의 방탄용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또 논란이 되는 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자고 제안을 한 게 참 논란입니다. 이 여권은 물론 또 민주당 내에서도 불가능하다고 공개 의견을 냈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여권 내에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 고무적이긴 합니다. 희망적이긴 한데 그런데 아직도 이재명 대표는 그걸 이게 왜 폐륜이냐고까지 하면서 이름과 사진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난 7일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당의 전략기획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에 이 부분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추모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참사가 나고 난 이후에 국가 애도 기간이 벌써 다 지났고 예. 그 안에 유족들은 많은 희생자들이 장례 절차가 다 끝났는데 거기에서 다시 영정을 모으고 이름을 공개를 해서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 이 부분은 저는 이런 말 요즘 뭐 제2의 세월호다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지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부담스러워서. 그러나 세월호를 가지고 8년여 동안 끌고 오면서 9차례나 수사와 조사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회와 검찰, 경찰 각 기관들이 다 나섰습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는 그 와중에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각 기관들 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수백억의 예산까지 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유족하고 국민들 간에도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참사를 정치화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으니까 국민들도 정당하게 세월호를 정당하게 애도를 하고 해야 될 그 국민들이 눈치를 보면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정치권이었다. 이번에도 지금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자고 하는 이런 정치 공세는 충분히 이 정쟁화의 의도가 보인다. 그런 정쟁화의 의도가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이 낱낱이 보고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재관 부의장께서는 이 민주당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번 12구 참사와 관련돼서 세월호 이 참사 때 얘기를 쭉 계속 하시는 걸 보고 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되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당시 여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조사와 관련돼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정조사에 지금의 국민의힘, 여당이 얼마나 파행으로 이끌어서 진상규명에 뒷짐을 지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사례를 다시 또 꺼내 들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정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이 국민적 요구를 정쟁이라고 치부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희생자 명단 공개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예. 원칙은 분명합니다. 유가족분들이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고 유가족분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원칙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진 원인을 좀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최근에 이태원 참사의 정부 대응이 70% 이상의 국민들이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책임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분이 아무도 없고 하이직 그리고 꼬리 자르기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애도 기간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애도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애도를 정확하게 했습니다마는 그 애도가 그동안 우리가 정말 애도하던 방식 영정이 있거나 위패가 있거나 그리고 근조 리본을 달거나 이것도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동의하신다면 저희들이 제대로 된 애도를 하고 싶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발언은 결국 한 가지로 원칙에 따라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동의에 따라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결정이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 행안부를 향한 비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의 상황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폼나게 사표 던지고라는 그 인터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임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아니요. 유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는 지금 아직 유임 부분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좀 어불성설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위해 가지고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있고요. 그렇죠. 경찰 조사가 지금 현재 아주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이렇게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경찰 특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청장이라든지 이 사람들 집무실까지 특수본이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가 셀프 조사다, 셀프 수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찰 특수본 수사를 상당히 의미를 축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책임자라는 정치적인 책임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아세안 순방 떠나기 직전에 정치적인 책임 부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또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진상 규명이 낱낱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책임자 부분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저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장관 책임지라고 하니까 당장 책임졌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일단 반대 입장을 그동안은 표명을 했는데 국정조사를 수용하자 이런 또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건 이제 국정조사는 지금까지 단독으로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추진을 하는데 저는 일관되게 여하튼 진상조사, 선진상조사가 먼저다. 그러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라는 부분은 어차피 강제수사권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 진상조사가 되고 난 이후에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국정조사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정조사 수용 부분과 관련해서? 네, 한 가지 그 팩트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국정조사에 대해서 한쪽에서만 한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99년도에 IMF 국정조사에 관련돼서는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의 정당에서 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참하지 않았고 당시에 여당이 지금의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거부했던 전력이 지금의 여당에게 계속 그전에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번에 국정조사의 수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가 사라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정부 여당의 책임, 정부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번 참사에 관련돼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의회가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라고 국회법에 국회에 국정조사 권한을 주어지는 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156명 전쟁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희생당하셨는데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어떻게 계속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 첫 단계부터 이렇게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는 사라지고 수사만 남는 그러한 절름발이의 대한민국으로 계속 몰아가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정조사에 관련돼서는 수사와 다른 게 국정조사는 국민들 앞에서 모두가 또 공개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번 사태를 가져온 이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번 참사를 가져온 책임자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나 태도가 있는지부터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얘기하셨던 이상민 장관 폼나게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이 어떻게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이번 참사에 대한 그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국민들에게 이렇게 검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수사라는 과정들을 통해서는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이번에 진상규명과 관련된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정부 여당이 그리고 책임자들이 보이는지 그 국민들께서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차원에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혹시 이 얘기 첨언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시면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이 대장동 사업 그리고 대선 자금 의혹 수사를 검찰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검찰이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흘리면서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그 모든 혐의점들이 이재명 대표 측근과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야기한 그 복심이라고 한 사람들의 혐의들이 검찰 수사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한 영장의 구속영장과 김용의 구속영장과 정진상의 압수수색 영장에 그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김용의 대선 경선 불법 자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시를 한 부분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고 정진상의 뇌물이라든지 부패방지법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투어서 형을 받거나 무죄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법원이 지금 현재 영장을 가지고 인정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거의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예. 윤재관 부회장께도 반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측근들에 대한 개인 혐의인데 당에 맞서는 게 맞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석 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이제 여당의 패널 분들 여당에서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인데 왜 당에 나서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규정을 한 자체부터가 민주당을 겨냥한 겁니다.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주당 후보의 대선 자금이니까 당의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당에 일주일 동안 3번 3시간 있었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건 민주당을 겨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선 자금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불법 자금을 받아서 대선을 치렀다라고 좀 더 씌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개인의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함께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음에 용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대선 자금을 위해서 사용했냐? 개인을 위해서 사용했냐? 아직 밝혀지지 전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사람, 돈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서 말이 다르는데 그걸 받았다는 전제로 어떻게 어디다 썼는지까지 어떻게 먼저 검찰은 수사도 해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이 당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